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날이죠.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 참 분노인 정청래입니다. 뭐가 때문에 분노하셨죠?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이 분노할 일이죠. 예, 앞서서 서기호 변호사하고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정 의원 개인적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판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같은 경남 도지사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송환정 사건에 재판받을 때도요.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긴급 뉴스로 다 나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남 도정도 있는데 하여튼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서기호 전 판사도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이거는 원래 오늘이 선고일이 아닙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발부 시점에 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예.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김경수 지사를 판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검찰 포트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그것은 법원에 아직도 남아있는 양승태 키즈들에게 무언의 압력과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송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쳤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였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방금 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판결에 대한 성토 그리고 유감 표명 방금 정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권의 정통성까지 이제 건드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오늘 판결을 보고 이것저것 좀 취재를 해보니까 갑자기 김경수 지사 선고일이 늦춰지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러다가 보복 판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한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야당 같은 경우는 야당들 논평 낸 걸 보니까 사필 규정이다 이게 아니고 10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악담을 좀 논평으로 내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대선 부정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벌써 전당대회에는 타도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공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반격에는 더 큰 반격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에 안희바뀜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들이 다 한 번씩 상처를 지금 받는 모양새네요. 공교롭게.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글쎄요. 이렇게 나가면 대선 불복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미 전당대회에 나온 자유한국당 후보들? 주자들이 예.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거죠. 그래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야흐로 전국은 혼란 속으로 갔는데 제1의 촛불이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면 저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흔히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혜원 의원이 포탈하고 언론을 장식했다가 그다음엔 이제 손석희 앵커가 포탈 댓글 장식하더니 이번에 바로 또 김경수 씨 사건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대동단결 해서 여론전에서 많이 이제 승리한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벌써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인터넷에서는 모이는 시간까지. 네, 5시. 예, 버티면서 나오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고요. 다른 현안 이야기하죠.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딸 의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우선 제 얘기보다도 장재현 의원이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딸도 또 손자도 보호받아야 될 사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뭐 윽박질러가지고 학교에 이것을 받았다. 라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면책특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 초등학교 학적부까지 뒤졌으면은 이거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은 지웠던데 예. 어쨌든 이 자체가 지금 뭐 개인정보 유출에 충분히 전 해당될 거라고 보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색깔론을 좀 들고 나왔어요. 뭐 운동권 이야기도 하면서 뭐 북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이 또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때에 맞춰서 곽상도, 예. 황교안 다 공안검사 출신이고 아직까지도 그때 공안검사 시절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못 헤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지지율은 높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제 출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치열한 반격과 반격 그리고 검증 대 검증 싸움으로 가면 황교안 전 총리는 주저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병역 문제까지 지금 건들고 나오고 있어요. 예. 단마진. 예. 그래서 황 전 총리는 가장 큰 경쟁자가 본인의 리스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세게 들어오는 검증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저는 뭐 거기서 많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냥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뭐 당선은 누가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곽상도 의원 하면은 이제 또 연간 검색어가 강기훈 씨 아니겠어요? 네. 유서 대필 사건의 검사였다. 뭐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네.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강기훈 씨 측에서는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하지 않았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할 줄 예상했습니까? 저는 출마할 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예상하셨죠? 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때 사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총선 때 두고 보자는 것은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 나간다는 것을 이미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간 몇 달 동안 공백 기간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기는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합니다. 했잖아요. 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내년 총선 승리의 책임을 지려고 당대표직에 다시 출마합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그래서 오늘 트위터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죠. 그렇죠. 예. 코미디잖아요. 아니 자신 때문에 예. 다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가 예. 이게 정당사 이런 일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사퇴할 때 일각에서 또 나왔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올 거라고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예. 아니 그렇게 좀 비상식적이에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대표하고 다른 모습이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 때나 당대표 때나 조금 막말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황교안 전 총리는 품격 있는 보수 이러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가 당원들한테 더 먹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잃을 게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욕먹을 거 다 욕먹었잖아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중저음의 느릿느릿한 목소리잖아요. 예. 그 목소리가 깨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본인도 이제 손 들고 구호도 외쳐야 되고. 예. 그러면 바야흐로 경랑 속으로 정치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런 고고했던 위장된 언어라든가 위장된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 안정감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후보들 간에 이제 격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이전 투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전 투구 현장 속으로 이제 본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흙 묻은 모습 이런 예. 거 있잖아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면은 뭐 TV 토론도 할 테고. 예. 그러면은 더 여러 가지 의혹 검증에 나서겠죠. 다른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3파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만 보면 예. 1강 2중 같아요. 황교안 1강, 홍준표, 오세훈 2중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다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잡고 그다음에 내 사람을 좀 심고 그렇게 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보관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상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오히려? 왜냐하면 예. 총선 임박하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때 비대위를 맡아서 총선을 지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예. 당장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다고 쳐요.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흔들리겠죠. 흔들고.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꾸릴 것 같아요. 예. 정도원 전 의원은 반드시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꾸릴 거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때 구원투수 나오는 게 본인의 대권 행보는 더 좋을 텐데.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은 타이밍상 너무 빨리 튀어나왔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가뭇 없이 사라지고 잊혀진 인물이 되겠죠. 그래. 전당대회 날 이후로 김병준은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예정돼 있는데 판문점에서 실무 협의가 열린다고요? 아무래도 판문점에서 만나기가 제일 좋겠죠. 예. 그런데 하여튼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제3국일 거 아닙니까? 베트남. 예.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저는 베트남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 협의는 판문점에서. 예를 들어서 경호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안전 요원들이 따로 가서 할 것 같고 예. 실무회담 뭐 판문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북미 정상회담 진행 사항 등을 보고했는데 북한과 미국이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도 들어간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걸 국정원장이 얘기했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국회에 와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원래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예. 그리고 정상회담은 사실은 퍼포먼스거든요. 예. 미리 실무적으로 합의는 다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합의문은 이미 들고 서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미리 이렇게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의제 조율에도 들어갔다고 하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했던 상응 조치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금강산 개성공단 가지고 모종의 공통분모가 형성됐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ICBM에서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ICBM이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주고 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신년사에서도 금강산 개성공단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제 전체 인민에 대한 뭐 이렇게 위상, 권위, 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트럼프가 좀 살려주면서 예.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여는 거 가지고는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라고 말을 하기가 공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가지고 모종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 이건 저의 창의적 아이디어고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추론해요. 또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원래는 대북 제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였었잖아요. 원래는 예외였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걸 닫은 건데 다시 열 때는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 관광 문제지 않습니까? 금강산은 지금 북한에 관광하는 관광객들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가고 중국 사람들도 가서 관광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대북 제재에 포함이 안 되거든. 관광객들이 가서 돈 쓰는 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생낼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마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금강산을 그러면 재개하는데 협조하겠다. 개성공단인데 협조하겠다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공격을 한다고 쳐요. 예. 그럼 우리 지금 미국
그 유나이티드 지금 시티즌들도 북한에 가서 지금 관광하고 있다. 돈 쓰고 있다. 예. 식당 가서 밥 먹고 지금 식비 내고 있다. 예.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반대의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 조사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늘상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 하는 것은 무조건 묻지마 반대 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미 의회는 미국 의회는. 예. 그래서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트럼프 재선 또 전초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야당이나 미국 야당이나 그런 건 비슷해요. 그런데 정통적으로 그 미국에 있는 공화당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강경, 민주당은 유화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미국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건 똑같아요. 그래요.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하고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에요, 또.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그런 것은 같은 보조를 좀 취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의 독특한 위상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정치계에서. 이분은 돈이 워낙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군산복합체라든가 뭐 총기협회 이런 데서 후원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혼자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골치 아픈 사람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를 떠나서 미국의 기존 정치 질서에는 맞지 않는 갑자기 돌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속 반대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2월 5일로 잡혔다고 하는데 그 뭐 2월 달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으니까 2월 5일 날 관련한 메시지도 나오겠죠. 아이러브 김정은 또 한 번 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국내 얘기? 그 전에 지금 우리 팟빵 앱이나 예스 앱, 유튜브로는 방송 너무 좋다는 칭찬 댓글이 많은데 문자로는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욕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모든 댓글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의견을 제가 청취해서 올바른 방송을 만들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자, 어제 뉴스가 났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네. 24조 원 정도. 네. 처음에 그 각 지자체에서 시창이 60조가 넘더라고요. 거기서 네. 이제 심사를 해서 24조지 않습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도 하고 또 고용 창출도 하고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과거 야당일 때는 이 SOC 사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거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야당 때 19대 국회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무슨 부탁이 있었어요. 예산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SOC 사업이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근데 강원도는 사람이 적어요. 예. 땅은 넓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못합니다. 예. 영원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빈익부 부익부예요. 예. 수도권은 예타에 다 성공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예타를 성공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기묘한 SOC 공사 같은 경우도 못해요. 그게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강원도 이런 것은 예타를 좀 예외로 인정해달라. 저도 질의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예타를 통과하는 지역은 모르는 그런 남모르는 낙후된 지자체의 서론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예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경기 부양이나 혹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는 이런 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 야당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수건 사업 이런 게 몇십 년 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을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도 공약으로 SOC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생활 SOC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이 바뀐 거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SOC 사업을 허락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들이 엄청나게 요구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데는요. 이런 게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보통 일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일이 턱없이 모자라요. 예.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예. 아마 경북도지사 입장은 다를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예.
또 지금 자유한국당 그 논평은 뭐 이거 선심성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만 개개인 국회의원들은 그거 다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생색은 또 다 내겠죠. 예. 그렇게 하던데. 중앙당에서 논평은 따로 나고 예. 지역에 생색은 내고 뭐 이런 거겠죠. 결론은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으로 그칠 것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또 민심도 살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예타를 예외로 했다. 또 이렇게 지적도 뭐 야당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수도권은. 인천은 이제 하나 받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건 역시 아까 정 의원 얘기한 그런 거죠. 지역 균형 발전에서 서울 경기는 너무 예타를 많이 예외로 안 해도 했으니까. 돼요. 여기 수도권은. 근데 제가 그때 오지 이런 데 철길 연결하는 거 이걸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건 강원도는 좀 예외를 해줘라. 한데도 박근혜 정부 때 안 됐었어요. 지금 이 SOC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한 거에 대해서는 그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좀 많더라고요. 보수 진영보다는. 결국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대강 이런 것 비판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걸 의식해서 그런지 4대강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찬반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죠. 항상 예외 없는 조치 이게 이제 원칙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비판을 덜 받는데 뭔가 예를 두면 뭔가 특혜를 준 것 같고 예. 뭔가 밀실에서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베 일본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걸까요? 북한 때리기를 통해서 예. 국내 정치에 이용했는데 이제 북한한테 아쉬운 소리 뭐 정상회담 하자 이런 구애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대타로 남한 때리기 우리 한국 때리기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뭐 중재를 나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다 말겠죠. 아니, 계속해서 자기 지지율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 띄우고 이럴까 봐.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쇼인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 했는데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